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문학 개념어에서 정착이 되어 있고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또 마음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마음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마음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어, 이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개념어를 잘 활용을 하면은 좀 마음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좀 떨어져서 내 관념적인 마음의 실체를 좀 더 선명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점으로 나누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학 개념에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을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드러내놓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관념의 대표가 마음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정, 생각, 욕구, 뭐 과거의 기억, 이미지들 있기는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시간은 관념의 대표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면은 내 마음은 뭐 호수요, 김동명의 내 마음이라는 시죠. 그대 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꽃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뭐 이런 표현법으로 해서 내 마음은 낙엽이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내 마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모호하고 불명료한 그 관념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낙엽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가 익히 알 수 있는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시청, 후미, 촉각,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뭐 시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계는 볼 수 있지만 시간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죠. 유치원 때 사진 보면 이게 나인가 할 정도로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관념의 대상입니다. 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양자역학의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똘똘 배암이 또아리를 틀듯 흘러간다. 신동집의 오렌지라는 시에서는 그 관념적이고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실체를 뱀이 머리를 이렇게 또아리를 틀듯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 역동적인 동적인 행동의 움직임으로 관념적인 시간을 표현해 내므로써 알 수 없는 마음의 세계라든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의 실체를 구체적인 감각적인 대상이라든가 어떤 그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시켜서 동사로 표현해 내므로써 결국에 그 관념 속에만 있던 것을 이렇게 꺼내놓고 선명하게 명료하게 내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문학 개념에서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심리적인 불안이나 어떤 우울 상태, 이런 심리 치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관념이란 어떤 것이고 구체화는 어떤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념이라는 것은 구체화되지 못한 일체의 것을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다룰 수 있겠지만 문학과 심리학적인 심리 치유의 관점에서는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정체에 대해서 모호한 상태에서 내가 꺼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상태,
그것을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하고 그 정체를 선명하게 모르면 모를수록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거, 감각적인 경험으로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드러내놓을 때에는 그 관념이 좀 더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의 실체를 다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구체화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체화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명료한 알매 상태로 그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인 것을 내가 그 실체를 알아야 표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던 것으로 연결시켜서 감각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려고 꺼내 놓을 때 그 순간 관념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구체화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그 관념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해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솟구쳐 오를지 모르는 어떠한 감정들, 생각들, 욕구들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이나 이미지에 사로잡혀 가지고 급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될지, 그것은 내 자신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 내놓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관념은 구체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도 관념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는 부분밖에는, 우리의 한정된 이제 지각 체계로서는 바깥의 전체 실상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인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떠올리는 것들은 다 관념이고 허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 신의 존재라든가 어떤 자연의 어떤 궁극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관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념은 안팎으로 우리를 휩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없는 관념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 관념적인 안팎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관념의 모호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알매 상태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알 수 있는, 감각적으로 내가 익히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실체를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깨달아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호한 마음의 상태를 어떤 색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색깔로 하자면은 어떤 색깔일까? 또 학생들에게도 또 일반인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대, 애인 또는 엄마, 아빠는 색깔로 치자면 어떤 색깔입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가장 강력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렇게 청각적으로 냄새로 치자면, 향기로 치자면 어떤 향기나 냄새에 해당됩니까? 동물로 치자면, 식물로 치자면. 이런 식으로 오감의 형태로 내 생각의 실체를, 나도 알 수 없는 그 관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내 모호했던 관념,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의 구체화를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관념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각, 시청, 후미, 촉각,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아까 김동명의 시에서도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을 공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로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또 관념적인 내 마음을 공간화해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내 기억, 나의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기억은 하나의 우물, 이렇게 우물이라는, 그 속에서 거센 내 아픔이 솟구쳐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으로, 나의 슬픔은 하나의 빈 방이다. 이런 식으로 공간화해서 드러내놓는 하나의 그 표현 연습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물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은 나의 슬픔이 오늘 아침 나에게 묻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살아있는 그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 감정이나 내 마음, 그것을 좀 떨어져서 어떤 대상화해서 그 대상이 마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또 대상이 나한테 화를 낸다든가, 대상이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상이 뛴다든가, 내 마음을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의 실체를 더 잘 이해하고 내가 공감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념의 대상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그 대상이 나한테 말을 건넨다든가, 내가 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 예를 들자면은 오랫동안 내 안을 지켜온 비예요. 누구나 자기 안에 비와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웅크리고 있는 우울함이요, 너는 늘 그 자세로 내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내 감정의 그 대상을, 관념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 욕구를 하나의 대상으로 의인화해가지고 그 대상에게 내가 말을 건네는 형식이나, 또 그 대상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대화체 형식으로, 또 부름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도 훌륭한 그 표현 연습이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책자로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로만 전해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아까 김동명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에서 그 관념적인 그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감각적인 대상으로 친근한 일상의 사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요걸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제가 예시로, 물론 이렇게 글을 쓸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예시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동명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인데요. 아까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를테면은 관념의 대표로서의 그 내 마음, 우리가 마음 안에 갇혀서 불안하고 우울을 겪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관념적인 대표적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대상을 이렇게 호수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드러내놓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내 마음을 구성하는 내 마음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내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선명해져야만이 이제 어떤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은 촛불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촛불인가 쑥 나오죠. 그대 저 문을 닫아주어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들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이 촛불이 돼서 그만큼 어떤 열정적인 내 생을 좀 태우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낙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컨대 요거는 어떤 표현의 세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내 마음이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어떤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감각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드러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그것은 어떤 모호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선명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는 관념의 대표죠. 이 하나의 그 궁극적인 하나의 그 실제,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을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요컨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김춘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피에다. 굉장히 일상적인 감정으로 가져온 거예요. 어떤 깊은 슬픔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또 부족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 관념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지금 현재 나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실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나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친근한 일상적인 소재로 드러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 속에 마음 속에 가라앉은 노쇠 항아리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하찮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또 순결이다 했고, 3월의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서 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그 연두빛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숨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그리 멀지 않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나에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것을 내 마음을 내가 생생하게 드러내놓는 작업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깝게, 쉽게,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관념적인 어떤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내가 믿는 그 신의 실체를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보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관념의 구체화라는 이 문학 개념어의 이 개념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 차원에서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마음 바깥으로 나와서 그 마음의 실체를 좀 떨어져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병 속에 새를 꺼내 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의 명상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그 깊은 그 고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안팎으로 다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일 뿐에 해당하는 것은 다 관념이다. 그것은 허상이고 망상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의 실체를 내가 경험한 것으로 오감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 순간 그 관념의 일부분은 와장창창 깨지면서 굉장히 생동감 있고 실감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드러나면서 내 마음에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제 윤기가 좀 흐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걸 확인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게 되면서 좀 실천적인 방향으로 내 마음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요컨대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씩 관념을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마음의 바깥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력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 관념의 구체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관념의 구체화를 나름 일상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고요. 한 주 관념의 구체화를 향해서 생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